세안그룹의 심장.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꿰뚫는 듯한 SH타워 최상층.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거대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지만 그 화려함은 책상 위 서류산에 묻힌 남자의 시선에 닿지 못했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일찌감치 풀어던진 채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다. 그는 일 중독자였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그에게 일은 방패이자 도피처였다. 하지만 최근 그 견고한 방패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사회의 압박,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의 주가 흔들기, 그리고 가장 믿었던 부회장 박진태의 미묘하게 선을 넘는 월권 행위까지. 태주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아직 그 실체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책상 위 디지털 액자를 바라보았다. 두 아들, 민우와 민준의 웃는 얼굴이었다. 그때였다. 집무실 문이 예의 바르지만 다급한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다.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들이 사라졌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차가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경호원들은 비서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가정부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방에 갔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남겨두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아빠에게라는 제목의 비디오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태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밝아지며 12살 쌍둥이 아들 민우와 민준의 얼굴이 나타났다. 평소와 같은 교복 차림이었지만 두 아이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형민우였다. 아빠, 저희가 왜 집을 나갔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동생 민준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아빠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빠는 우리 말을 믿지 않으실 거잖아요.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위험이라니. 아이들이 도대체 뭘 안다는 말인가. 민우가 다시 화면 중앙으로 나섰다. 그래서 조건을 걸기로 했어요. 우리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태주는 화면 속 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어린아이다운 장난기가 아닌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자의 냉철함이 어려 있었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이 영상이 단순한 가출, 소동의 일부가 아님을 깨달았다. 아빠가 결혼을 하셔야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태주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결혼 이 상황에 누구랑 그가 저도 모르게 화면을 향해 묻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민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연 검사님이요. 서울중앙지검의 독사라고 불리는 그분이요. 태준의 뇌가 순간 정지했다. 한서연.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거악을 척결해온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날카로운 칼날. 그녀는 현재 세안그룹과 연관된 하청업체의 비리를 수사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어쩌면 세안그룹을 정조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자였다. 그런데 그런 여자와 결혼이라니. 아빠, 그 예쁜 여자와 결혼해야 집에 돌아갈게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외쳤다. 영상은 그렇게 끊겼다. 집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농담이었다.
아니,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악의적이기까지 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인 황 실장을 호출했다. 황 실장은 태준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의 경호를 맡아온 태준이 유일하게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몇 분 뒤 굳은 표정의 황 실장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태준은 태블릿을 그에게 건넸다. 아이들이 사라졌다. 이걸 남기고 황 실장은 묵묵히 영상을 끝까지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준도 동의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한서연이라니. 도대체 애들이 뭘 어떻게. 황 실장이 태준의 말을 잘랐다. 도련님들이 최근 회장님 서재에서 무언가를 본 것 같습니다. 황 실장의 말에 태준은 며칠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얼마 전 박진태 부회장이 극비라며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었다. 태준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때 쌍둥이가 서재에 들어왔던 것 같았다. 설마. 태준은 황 실장을 바라보았다. 박 부회장이 가져왔던 자료 말인가?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도련님들이 제게 와서 박진태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도 물었지요. 태주는 그제야 조각난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위협할 만한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한서연이었을까?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가장 강한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을 잡는 사람을 검색이라도 했단 말인가. 황 실장. 즉시 아이들 위치 추적해. 그리고 한서연 검사,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당장.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박진태가 가져온 서류에는 차기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이 도망칠 정도의 일이었을까? 어쩌면 아이들은 서류가 아니라 그 서류를 가져온 박진태와 다른 누군가의 은밀한 대화를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태준은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늘 그의 발 아래 있던 도시가 오늘따라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두 아들은 지금 저 도시 어딘가에 어쩌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돌아올 조건으로 내건 것은 적의 심장부일지도 모르는 여자와의 결혼이었다. 한서연, 태주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잘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던진 이 황당한 조건 뒤에 자신이 놓치고 있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전 한서연 검사와의 미팅을 잡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편 서울 시내의 한 안전가옥, 황 실장이 미리 마련해둔 그곳에서 민우와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형, 아빠가 우리 말대로 할까? 민준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 민우는 동생의 어깨를 툭 쳤다. 할 거야. 아빠는 우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 검사 아줌마가 아니면 아빠를 지킬 수 없어. 며칠 전밤 아빠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던 쌍둥이는 박진태 부회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다. 강태준은 곧 실각할 겁니다. 의원님만 믿으십시오. 세아는 이제 곧 그 목소리에 담긴 탐욕과 배신감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아빠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아빠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가장 강력한 무기. 독사 한서연. 그녀라면 아빠를 위협하는 저 나쁜 무리들을 전부 잡아넣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자신들이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다시 SH타워. 태주는 황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도련님들은 제가 마련한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제가 직접 보호하겠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아이들이 당장 위험하지는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였다. 태주는 한서연 검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진 속 그녀는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굳은 신념이 엿보이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태주는 직감했다. 이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이 어쩌면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이 여자를 간파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일 있을 만남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의 총수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로 불리는 여자 검사, 그리고 그들을 엮으려는 두 아이의 황당한 조건.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닐 터였다.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지도 몰랐다. 태주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보았다. 아내의 온화한 미소와 아이들의 장난기 넘치는 얼굴.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했다. 설령 그 방법이 세상이 비웃을 만큼 터무니없고 비이성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심을 굳혔다. 한서연, 좋아. 한번 만나보지.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단단한 기업 총수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강태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이 특이 무섭게 황 실장과의 보안 통화로 아이들의 상태를 재차 확인했다. 도련님들은 어젯밤 아주 잘 잤습니다. 식사도 잘했고요. 이곳은 외부에서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니 염려 마십시오. 황 실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나마 태준을 안심시켰다. 아이들이 단순한 가출이 아닌 황 실장의 도움을 받아 조직적인 피신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태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눈이 아닌 자신들의 직감으로 박진태의 위협을 감지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가장 신뢰하는 황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이 12살 아이들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치밀했다. 태주는 복잡한 심경으로 넥타이를 골라 매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처구니 없는 협상을 하러 가는 날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 한서연 검사의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그녀는 독사라는 별명에 걸맞게 한번문 사건은 그 뿌리까지 파헤치고야 많은 집요함으로 유명했다. 현재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세안그룹의 하청업체 비리 관련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그 하청업체가 아닌 그 뒤에서 거대한 자금 세탁을 주무르고 있는 그림자. 박진태 부회장과 그와 유착한 정치 권력이었다. 검사님, 세안그룹 강태준 회장 측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수사관의 보고에 서연의 날카로운 눈이 서류에서 떨어졌다. 강태준 세안의 총수가 직접 이런 거물이 수사가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담당 검사를 직접 만나려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두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회유 혹은 협박. 둘 중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는 통하지 않을 일이었다. 좋아요. 만나보죠. 하지만 내 사무실도, 그 사람 사무실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서연은 일부러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다. 그녀는 태준이 제안할 은밀한 장소가 아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을 원했다. 그러나 태준 측은 그녀가 지정한 시내의 한적한 호텔, 비즈니스, 스위트룸 예약을 두말 없이 받아들였다. 오히려 이런 신속한 반응이 서연의 경계심을 더욱 부추겼다. 약속된 시간. 서연은 미리 도착해 스위트룸의 보안 상태를 점검했다. 잠시 후 태준이 황 실장만을 대동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으로만 보던 강태준은 생각보다 더 강인한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짙은 피로와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 미묘한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저것이 연기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한서연 검사님이시군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이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서연은 그 손을 잡는 대신 가볍게 고개만 숙였다. 본론부터 말씀하시죠. 회장님, 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팔짱을 낀 채 태준을 쏘아보았다. 그녀는 이 만남이 대기업 총수의 흔한 시간 낭비용 압박 행위일 것이라 단정하고 있었다. 태준은 말은 입술을 축였다. 이 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 검사님께서 현재 세안그룹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그게 오늘 만남의 이유입니까? 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러 오신 거라면 지금 당장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그런 청탁 들어줄 생각 없습니다. 아니요. 청탁이나 협박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젯밤 제 두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서연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아들, 이 상황에 웬 가족 사람 말인가. 그녀는 태준이 감성에 호소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재벌 총수들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써먹는 낡은 수법이었다. 실종, 신고는 경찰에 하셔야죠. 검찰청이 아니라. 서연이 냉소적으로 받아쳤다. 아이들이 돌아올 조건을 남겼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냉대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그 조건이 한 검사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이제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신과 관련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가. 태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문장을 내뱉었다. 제 아들들은 제가 한서연 검사님과 결혼을 해야만 집에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 말이 스위트룸의 무거운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서연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표정은 당황도 놀람도 아니었다. 그것은 극도의 불신과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런 저급하고 유치한 연극으로 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저를 정신적으로 흔들어서 수사 의지를 꺾으려는 수작인가요? 그것도 모자라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그녀는 태준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독사라는 별명은 그녀의 이런 모습을 두고 생긴 것이었다. 모욕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태주는 즉시 태블릿 PC를 꺼내 아이들이 남긴 영상 메시지를 재생했다. 아빠, 그 예쁜 여자와 결혼해야 집에 돌아갈게요. 민준의 막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영상 속 아이들의 얼굴은 분명 진지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상황의 진실성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영상이 끝나자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연기 교육이라도 따로 시키셨나 보군요. 아니면 아이들을 세뇌라도 하셨습니까? 그녀의 반응에 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아이들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이 왜 다른 사람도 아닌 하필 한 검사님을 지목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정확히 무엇을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서연은 태준의 진짜 의도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는 결혼을 제안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의 조건을 빌미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검찰의 수사망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혹은 이 황당한 제안을 통해 자신과 모종의 거래를 시도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제 수사 내용은 회장님께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녀는 태준이 일부러 아이들을 숨기고 이 쇼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다. 박진태를 잡기 직전인 이 민감한 시기에 강태준의 등장은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였다. 그녀는 태준을 믿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정말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된다면 그건 회장님께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면 박진태 부회장의 비리라든가 혹은 그 뒤에 숨은 더 거대한 무언가처럼 말이죠. 서연은 일부러 박진태의 이름을 꺼냈다. 태준의 눈동자가 그 이름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오늘 이 만남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시간 낭비였군요. 서연은 가방을 챙겨 들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제 수사를 방해하거나 저를 떠보려 하신다면 그땐 정식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수사기밀 유출 시도 혐의로 입건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진실을 밝히십시오. 이런 연극이 아니라 그녀는 차갑게 말을 맺고 스위트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태주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첫 번째 접촉은 완벽한 실패였다. 한서연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날카로운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의심만 잔뜩 키워놓은 꼴이 되었다. 그는 이 꼬인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다. 한서연은 딱딱하게 굳은 어깨를 풀지도 못한 채 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강태준과의 만남은 짙은 찝찝함만을 남겼다. 재벌 총수가 일개 검사에게 결혼을 운운하며 모욕감을 준 것도 불쾌했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영상 속 아이들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아버지의 강요에 의한 연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박하고 진지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다. 강태준. 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절박함이 연기가 아니라면, 아이들의 안전이 정말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지목한 것이 하필 자신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수사관 본능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박진태, 서연은 그 이름을 낮게 읊조렸다. 강태준이 유일하게 미세한 반응을 보인 이름이었다. 그녀는 즉시 사무실로 복귀했다.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수사팀은 불을 밝힌 채 대기 중이었다. 그녀는 젖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수사관들을 향해 말했다. 수사 방향을 약간 수정한다. 지금부터 세한그룹 강태준이 아닌 부회장 박진태를 단독으로 파고들어. 수사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강태준이 벌인 이 황당한 연극은 어쩌면 박진태라는 거대한 암초를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일지도 몰랐다. 혹은 강태준 스스로가 박진태의 꼭두각시이거나 어느 쪽이든 박진태는 이 사건의 핵심 고리임이 분명했다. 서연은 밤새도록 세안그룹의 최근 몇 년간의 투자 내역을 다시 검토했다. 특히 박진태 부회장이 주도한 해외 바이오 사업과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눈에 띄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자금의 흐름이 몇몇 유령 회사를 거치며 기묘하게 증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들의 종착지는 그녀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최영우 의원의 정치 자금 창구와 정확히 일치했다. 찾았어.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박진태가 최영우 의원에게 상납한 비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강태준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일까? 아니면 그 역시 완벽하게 속고 있었던 것일까? 서연은 강태준의 결혼 제안이 단순한 수사 방해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 바로 그 시각, SH타워의 회장실. 한서연을 만나고 돌아온 강태준은 쓰디쓴 패배감을 맛보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다. 그녀는 자신을 적으로 규정했고 아이들의 안전조차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취급했다. 태주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때였다. 태준의 개인 단말기에 긴급 경보가 울렸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세한그룹의 주식이었다. 회장님 정체불명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무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왔다. 태준은 즉시 메인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세안의 주가가 폭포수처럼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누구 짓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유령 계좌를 통해 분산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한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었다. 세안의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명백한 적대적 공격이었다. 태준은 즉시 비상경영회의를 소집했다. 몇 분 만에 소집된 임원 회의실. 모두가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에 떠오른 주가 그래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박진태 부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태준만이 감지할 수 있는 미세한 냉소가 어려 있었다. 회장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태준은 박진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을 친조카처럼 돌봐주며 세한그룹을 이 자리까지 함께 이끌어온 남자.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경영 파트너.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태준은 아이들의 경고를 떠올렸다. 박진태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재무팀은 즉시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모든 방어수단을 강구해 법무팀은 이번 공격의 배후를 추적해. 태준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박진태가 한 걸음 나섰다. 회장님, 지금은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시장의 패닉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모든 임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진태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제가 긴급히 해외 투자 컨소시엄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이 세안의 위기를 막아줄 우호 지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생소한 이름의 투자사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저 투자사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그리고 저 자금의 출처는 박진태가 그동안 빼돌린 비자금과 그것이 정치권과 결탁하여 불어난 검은 돈일 터였다. 박진태는 자신이 만든 위기를 빌미로 검은 돈을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둔갑시켜 세안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박 부회장의 준비성이 철저하군.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진태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회장님을 보필하는 것이 제 임무가 아닙니까? 지금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사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태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엿들은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박진태의 치밀한 쿠데타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유일한 사람으로 독사 한서연을 지목했던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태주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박진태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완전히 포위되었다. 이사회는 이미 절반 이상 박진태의 사람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가 제안한 해외 컨소시엄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강태주는 빈 껍데기 회장으로 전락하거나 쫓겨날 터였다. 그는 황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 실장. 박진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황 실장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도련님들을 피신시킨 겁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태주는 다시 한서연 검사의 프로필을 화면에 띄웠다. 날카롭고 타협 없는 눈빛. 그녀는 박진태와 최영우 의원의 비리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박진태는 그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혹은 그녀의 수사를 역이용하기 위해 강태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 태준은 비서실장에게 다시 지시했다. 한서연 검사에게 다시 연락해. 이번엔 내가 그녀의 사무실로 직접 가겠다고 해. 그리고 박진태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전해. 이것은 더 이상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동맹 제안이었다. 그는 한서연이 이번에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미끼를 던졌다. 한서연 검사실의 공기는 잉크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이 보낸 박진태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라는 메시지는 서연에게 거부할 수 없는 미끼였다. 그것이 함정이든 혹은 백기 투항이든 그녀는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강태준은 약속 시간 정각에 이번에는 황 실장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나타났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절박함과 결의가 뒤섞인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박진태의 장부라 하셨죠.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서늘한 공기만큼이나 차가웠다. 태주는 서연의 책상 앞까지 다가와 섰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리고 그 불신을 깨뜨릴 방법은 오직 진실뿐이었다. 장부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아직 제 손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진태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 세안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태주는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 벌어진 주가 폭락 사태와 긴급 임원 회의에서 박진태가 내민 해외 컨소시엄 카드를 전부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박진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지금의 위기를 불렀음을 시인했다.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박진태는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저를 완벽하게 제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말한 그 컨소시엄은 박진태가 세안에서 빼돌린 비자금과 정치권의 검은 돈이 합쳐진 괴물입니다. 서연은 팔짱을 낀 채 태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말한 해외 컨소시엄의 자금 흐름은 그녀가 추적하던 최영우 의원의 비자금 루트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강태준의 고백은 그녀의 수사가 마지막 퍼즐 조각만을 남겨두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회장님. 서연이 입을 열었다. 당신의 아들들이 제안한 그 황당한 결혼 노름을 다시 해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의 힘을 빌려 당신의 경영권을 방어해 달라는 겁니까? 어느 쪽이든 저는 당신의 사설 해결사가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회사를 되찾아야 하고 당신은 박진태와 그 뒤에 있는 최형우 의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의 눈이 서연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하지만 당신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나는 이 사회를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박진태는 모든 증거를 회사 내부에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을 겁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박진태의 꼬리를 잡았지만 몸통을 칠 수 있는 영장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그가 워낙 치밀하게 서류를 조작해 두었기에 외부에서의 수사는 한계가 명확했다. 맞습니다. 저는 세안그룹의 내부 서버와 박진태의 개인 금고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같은 해답을 보았다. 아이들 말이 맞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그 침묵을 깼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는 아이들이 제안한 그 조건 그 자체였습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히 말하지만 난 태준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진짜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 검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약 강태준의 약혼녀라는 신분으로 세한그룹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연은 순간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현직 검사가 갑자기 재벌 총수의 약혼녀가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어질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박진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할까? 태주는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이었다. 박진태는 당신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는 당신을 그저 예쁜 여자, 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가 급하게 끌어들인 방패막이 혹은 트로피 정도로 여길 겁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당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얕잡아 볼 겁니다. 그것은 서연이 가장 경멸하는 시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박진태는 당신이 제 옆에서 법률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막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당신을 가까이 둘지도 모르죠. 그 틈을 이용하는 겁니다. 당신은 합법적으로 세안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내부자로서 서연은 태준의 제안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검사로서의 경력과 명예를 모두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거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박진태와 최영우를 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이 박진태와 한패가 되어 나를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연의 마지막 의심이었다.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 내가 박진태와 한패였다면 내 목숨과도 같은 두 아들을 황 실장 편에 맡겨 피신시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아이들을 인질로 잡힌 아비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은 서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혼이 아닙니다. 이건 동맹 계약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다. 첫째, 나는 즉시 검사직에 휴직계를 낼 겁니다.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가 될 겁니다. 둘째, 나는 세안그룹 회장의 약혼녀이자 특별 법률 고문 자격으로 모든 내부 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을 요구합니다. 박진태 부회장의 사무실을 포함해서 태주는 즉각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당신의 경호팀장인 황 실장이 나와 직접 소통하며 내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황 실장은 당신의 지시에도 따르게 될 겁니다. 태준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일이 성공해서 박진태와 최영우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강태준 회장 당신 역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불법과 비리에 대해 어떠한 성역 없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서연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태주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동의합니다. 내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은 내 아이들과 내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연은 태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계약 성립입니다. 강태준 회장. 태준도 그녀의 손을 강하게 맞잡았다. 한서연 검사님.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서 아이들의 황당한 조건으로 시작된 가장 위험한 동맹을 맺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정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세안그룹의 공식 보도자료는 그 어떤 자극적인 연예인 스캔들보다 더 큰 충격파를 던졌다. 강태준 회장, 서울중앙지검 한서연 검사와 전격 약혼 발표. 이 한 줄의 제목은 즉시 모든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재계는 세안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예상치 못한 포석이라 분석했고 법조계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독사라 불리던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겨누던 한서연 검사가 재벌 총수의 약혼녀가 되다니. 이것은 그 어떤 소설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었다. 그녀의 동료 검사들은 배신감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다. 서연은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차장 검사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개인 사유가 적힌 휴직계를 내밀었다. 차장 검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검사. 이게 지금 무슨 강태준 회장이라니. 자네가 지금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된 거대 기업이야. 이게 무슨 처사인가. 그의 질책에도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수사에서 손 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수리해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함에 차장 검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그렇게 검찰청을 나왔다. 어제까지 그녀의 전쟁터였던 곳을 뒤로하고 그녀는 이제 새로운 전쟁터로 향했다. 그녀는 검사복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재단의 진회색 파워수트를 입었다. 날카로운 검사에서 이제는 강태준 회장의 강력한 무기이자 약혼녀라는 가면을 쓴 전사로 변신한 것이다. SH타워의 로비는 그 어느 때보다 술렁였다. 직원들은 일제히 로비로 들어서는 낯선 여자를 주목했다. 사진으로만 보던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강태준 회장이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과는 달리 어딘가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한편이 드라마였고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서연 검사. 아니, 이젠 한 고문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내 특별 법률 고문이자 약혼녀입니다. 태준이 로비에서 마주친 임원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임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축하의 말을 건넸다. 서연은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와 호기심 어린 시선을 차갑게 응시하며 가벼운 목례로 답했다. 그녀는 이미 이곳의 공기를 파악했다. 회장실에 있는 최상층. 태주는 그녀에게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을 안내했다. 자신의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전면 유리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가진 방이었다. 앞으로 여기서 나와 함께 새하늘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연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진심이었다. 방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한 건 전망 좋은 사무실이 아니라 새안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서버룸의 접속 권한입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이곳의 경치를 감상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박진태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하, 회장님, 그리고 한 고문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축하드립니다. 박진태는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활짝 지으며 들어섰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꽁꽁 숨겨두셨을 줄이야. 새하늘 경사가 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지만 그 시선에는 존중이 아닌 노골적인 평가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진태는 한서연을 완벽하게 오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강태준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끌어들인 예쁜 방패 정도로 생각했다. 검사라는 직함이 주는 날카로움은 그녀의 미모에 가려져 그저 강태준의 트로피를 더욱 빛나게 하는 장신구 정도로 취급했다. 그는 태준이 여자에게 홀려 멍청한 짓을 했다고 속으로 비웃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는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박진태 부회장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낭랑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회장님, 마침 부회장님도 오셨으니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태준과 박진태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오늘부로 저는 회장님 직속 특별 법률 고문으로서 최근 세안그룹의 주가의 이상 변동을 초래한 모든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서연의 폭탄 선언에 박진태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태주는 속으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동맹자의 연기를 시작했다. 한 고문의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지. 박 부회장, 적극 협조해 주도록 해요. 박진태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웃어 보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고문님,
그룹 내부 감사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제 막 오셨는데 업무 파악부터 천천히. 그의 말은 서연에 의해 단칼에 잘렸다. 그래서 말입니다. 서연은 태블릿 PC를 켜서 박진태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그가 주도했던 몇 개의 프로젝트 리스트가 떠 있었다.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부터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이 해외 바이오 사업과 최근 추진 중이신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관련 자료부터 검토해야겠습니다. 박진태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들은 바로 그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 의원과 결탁한 핵심 사업들이었다. 감히 이 어린 여자가 이제 막 회사에 발을 들인 약혼녀 따위가 자신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노려보았다. 한 고문. 그 프로젝트들은 세안의 미래가 걸린 극비 사업이요. 회장님의 약혼녀라고 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적이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를 마주보며 차갑게 웃었다. 극비 사업이기에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지요. 혹시라도 법적인 하자가 생겨 회장님께 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박진태를 지나쳐 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태준의 넥타이를 살짝 고쳐주며 박진태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나지막하지만 그에게는 똑똑히 들리도록 말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오후 6시까지 제 사무실로 모든 원본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사보는 받지 않겠습니다. 박진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태준의 약혼녀라는 방패 뒤에 숨어 검사의 칼날을 휘두르는 저 여자가 그가 생각했던 단순한 예쁜 여자가 아님을 그제야 깨달았다. 독사가 사자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독사는 사자굴의 주인 행세를 하던 늙은 하이에나의 목덜미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한서연의 사무실은 하룻밤 사이에 세안그룹의 가장 뜨거운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태준이 배정해준 비서팀은 형식적인 지원에 그쳤고 실제 그녀의 손발이 되어 움직인 것은 황 실장이 이끄는 소수의 정예 보안팀이었다. 그들은 태준의 사제로 고용된 전직 국정원이나 특수부대 출신의 베테랑들이었다. 이들은 서연의 사무실에 외부의 그 어떤 도청이나 해킹도 불가능하도록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박진태가 보낸 자료들은 말 그대로 산더미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정제된 가짜덤이었다. 서연은 첫눈에 알아차렸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깨끗한 보고서들.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장부들. 이것은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공들여 만든 거대한 벽이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커피를 돌리며 말했다. 우리는 이 완벽한 벽에서 단 하나의 균열을 찾으면 됩니다. 그녀는 박진태가 제출한 자료를 A그룹으로 그리고 황 실장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빼돌린 실제 서버의 데이터 로그를 B그룹으로 나누어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강태준의 우아한 약혼녀로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밤이 되면 이 작은 사무실에서 숫자의 유령들과 사투를 벌였다. 그녀의 강철 같은 체력과 집요함은 황 실장의 베테랑 팀원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했다. 찾았습니다. 며칠 밤을 샌 한 데이터 분석 요원이 외쳤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토지 매입 비용입니다. 박 부회장이 제출한 장부 A그룹에는 모든 거래가 단일 법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B그룹의 로그를 보면 이 법인에 자금이 송금되기 0.3초 전에
파나마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나갑니다. 서연의 눈이 빛났다. 수수료, 세탁이군. 그 페이퍼 컴퍼니 이름이 뭐지? 분석 요원이 이름을 스크린에 띄웠다. PJY 홀딩스. 박진태 파크 진태이의 이니셜을 노골적으로 박아 넣은 그의 오만함이 빚어낸 결정적인 실수였다. 서연은 즉시 황 실장에게 이 유령 회사의 실체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한편 박진태 역시 서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로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서연의 사무실을 비웃듯 바라보았다. 가소로운 것. 사자굴에 들어왔으면 사자의 법을 따라야지. 어디서 감히. 그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동안 준비해둔 선물을 한고문에게 보낼 때가 됐군. 다음 날 서연의 팀이 내부 감사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강태준 회장 비자금 의혹이라는 제목의 폴더였다. 파일 안에는 태준이 몇 년 전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과 그것이 모 병원의 VIP 병동 차명 계좌로 들어간 것처럼 조작된 자료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박진태가 심어놓은 교묘한 함정이었다. 서연이 이 자료를 발견하고 태준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혹은 이것을 무기 삼아 태준과 거래를 시도하리라 예측한 것이다. 더 나아가 태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면 태준은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린 서연에게 분노하며 두 사람의 동맹은 깨질 것이라 확신했다. 박진태는 서연의 냉철함이 아닌 여자의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했다. 서연은 파일을 닫고 즉시 태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태준은 주가 방어 문제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입니까? 한고문. 표정이 좋지 않은데.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 PC를 그에게 건넸다. 태준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그의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그가 개인적으로 지출했던 병원비 내역이었다. 박진태, 이 개자식. 태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나 동요가 아닌 차가운 분노와 그에 대한 기묘한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이걸 보고 날 의심했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박진태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는 것에 실망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태준의 책상에 손을 짚었다. 박진태는 당신의 가장 아픈 기억을 이용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거라 믿었고, 내가 이 자료를 무기로 당신을 협박할 거라 믿었죠. 그는 지금 우리 둘 다를 모욕한 겁니다. 회장님, 태주는 그 순간 서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느꼈다. 이 여자는 박진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의 인물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서연의 눈빛이 다시 검사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그의 함정에 기꺼이 빠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방심한 순간 그의 목을 물어뜯어야죠.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강태준 비자금 의혹 파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그것은 박진태의 감시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었다. 박진태는 서연이 자신의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서연이 이제 태준의 약점을 쥐고 내부에서부터 그를 흔들 것이라 믿고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었다. 그 사이 서연과 황 실장은 박진태의 눈을 피해 진짜 사냥을 계속했다.
황 실장은 PJY 홀딩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 돈은 파나마를 거쳐 스위스, 그리고 다시 케이맨 제도를 도는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친 뒤 놀랍게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최영우 의원의 정치 후원금 계좌입니다. 황 실장의 보고는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건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박진태가 최 의원에게 돈을 보냈다는 증거는 되지만 그 돈이 세안그룹에서 나갔다는 직접적인 연결고리, 즉 박진태가 서명한 원본 장부가 필요합니다. 박진태는 자신의 함정에 빠진 서연이 태준의 뒤를 캐느라 정신이 팔려 있다고 믿고 보안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해외 컨소시엄을 이사회에 상정할 준비를 서두르며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개인 금고에 보관된 원본 장부들을 확인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그는 서연이 감히 자신의 집무실까지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서연은 태준에게 요청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박진태 부회장을 회장실로 호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소 10분간 그를 붙잡아 두셔야 합니다. 태준은 서연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10분이 아니라 1시간도 붙잡아 둘 수 있어. 황 실장 독사가 마침내 하이에나의 목덜미를 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진태는 코너에 몰려 있었다. 한서연이 그의 사무실을 10분간 급습했을 때 그녀가 실제 원본 장부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장부는 그의 사무실이 아닌 스위스 은행의 VVIP 금고에 디지털 파일로 보관되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을 찾아냈다. 바로 그 스위스 은행 금고에 접근하는데 사용되는 암호화된 하드웨어 키의 백업 위치를 암시하는 메모였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완벽하게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예쁜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지에 제 발로 걸어들어와 목줄을 노리는 독사 그 자체였다. 그녀의 내부 감사는 박진태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금 세탁의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동결시키고 있었다. PJY 홀딩스의 계좌 일부가 해외 금융 당국에 의해 의심 거래로 묶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이사회를 통한 합법적인 승계라는 가면을 집어던지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강태준을 무너뜨릴 확실한 레버리지가 필요했다.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 바로 그의 두 아들, 민우와 민준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자신의 비선 조직에 연락했다. 더 이상 서류 싸움은 없다. 황 실장의 동선을 파악해 아이들을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진태의 용병들은 전문적이었다. 그들은 황 실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은신 중인 강원도의 한적한 별장을 정확히 파악했다. 하지만 황 실장 역시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박진태가 공격을 결심했을 때 황 실장은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두 번째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박진태의 덫은 그 이동 경로 위에 펼쳐져 있었다. 황 실장의 방탄 SUV 2대가 한적한 산악도로의 커브를 도는 순간이었다.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과 함께 도로를 가로막았다. 황 실장은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다. 저기다 전원 방어태세 그의 외침과 동시에 앞뒤로 검은색 SUV 차량들이 나타나며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차량에서 내린 괴한들은 일반 경호원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은 군용 전술 장비를 착용하고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박진태가 거액을 들여 고용한 해외 용병들이었다. 황 실장 아이들만 넘기면
유혈 사태는 없을 것이다. 용병대장이 확성기로 외쳤지만 황 실장의 팀은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개시했다. 그들 역시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이었다. 도시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총성이 산악지대를 울렸다. 황 실장은 민우와 민준을 차량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절대 고개 들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훈련받은 대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다. 황 실장의 팀원 한 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황 실장은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상대는 숫자와 화력면에서 압도적이었다. 그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다. 자신의 특수 암호화 위성 전화기를 꺼내 단 하나의 버튼을 길게 눌렀다. 코드 델타. 교전 중 자산 아이들 이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최고 등급의 비상신호였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며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같은 시각 SH타워의 전쟁 상황실. 한서연과 강태준은 PJY 홀딩스에 동결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때 거대한 모니터 중앙의 새빨간 코드 델타 경고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이럴 수가. 민우 민준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들에 대한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뻔했다. 그때 한서연이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힘은 단호했다. 강태준 씨, 정신 차려요. 이게 바로 박진태가 원하던 그림이야.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거.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태준의 이성을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모니터에 떠오른 교전 위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황 실장은 버틸 겁니다. 그는 프로니까. 우리의 임무는 그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사태를 박진태가 눈치채지 못하게 수습하는 겁니다. 그녀는 즉시 태준의 사설 보안팀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황 실장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측 백업팀은 태준은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5분 거리. 황 실장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내가 따로 준비해둔 그림자 팀이다. 그는 박진태조차 모르는 자신만의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시 출동시켜 다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산악도로 황 실장의 방탄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용병들이 차량을 향해 돌진해 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산등성이 너머에서 굉음이 들렸다. 용병들이 잠시 주춤하며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전술 헬기 2대가 나타나 용병들의 머리 위로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췄다. 동시에 도로의 반대편에서는 덤프트럭을 뚫고 장갑 처리된 검은색 차량 3대가 괴물처럼 돌진해 왔다. 강태준의 그림자 팀이었다. 그들은 용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급 대테러 부대의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제압했다. 용병들은 저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생포되거나 무력화되었다. 헬기에서 내린 황 실장의 후임 팀장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황 실장은 부상당한 팀원을 부축하며 헬기에 올랐다. 그는 이륙하기 직전 생포된 용병 대장에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박진태는 이 공격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상황실의 태준은 아이들이 헬기에 탑승하는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주저앉았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한서연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암호화된 메시지 한 통이 태준의 개인 단말기로 도착했다. 발신자 불명.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뻔했다. 아들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면 내일 이사회에서 내 제안에 순순히 동의하게. 박진태가 보낸 메시지였다. 그는 자신의 용병팀이 임무에 성공했거나 적어도 아이들을 확보했다고 믿고 있었다. 용병대장과의 연락이 두절된 것을 황 실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주하며 통신을 차단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태주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어. 한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승리를 앞둔 사냥꾼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좋아요. 괴물은 자신이 만든 환상 속에서 가장 행복한 법이죠. 내일 그 이사회가 그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겁니다. 세안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진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일말의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박진태 부회장에 의해 포섭되거나 그가 제시한 미래에 동조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오늘 세안그룹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다. 테이블 상석. 본래 강태준 회장의 자리여야 할 곳에 박진태가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이 회사의 주인이라도 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자신의 용병팀이 강태준의 아들들을 확보했다는 그렇게 믿고 있는 확신이 그의 얼굴에 오만함으로 피어났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의 묵직한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곁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한서연이 동행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척했다. 지난 며칠간의 경무와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 보였다. 이 사진은 그가 이미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박진태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하, 강 회장. 늦으셨군요. 뭐, 이제 곧 전젠 회장이 되실 분이니 이해해야지요. 박진태가 노골적인 조롱을 던졌다. 몇몇 이사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 박진태의 맞은편 가장 끝자리에 앉았다. 한서연은 그의 바로 뒤에 법률 고문 자격으로 배석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아, 한 고문도 오셨군요.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곁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박진태가 그녀를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에는 그녀를 독사로 보던 경계심 대신 패배한 장수의 전리품 정도로 취급하는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보일 뿐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박진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극적인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 사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회의실 스크린에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바로 그가 서연의 사무실에 심어두었던 강태준 회장 비자금 의혹 파일이었다. 저는 최근 우리 세안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준이 아내의 병원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인출했던 자금 내역이 교묘하게 조작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와 연결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횡령의 증거였다. 강태준 회장은 지난 수년간 회사의 공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해 왔습니다. 박진태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가 빼돌린 자금이
최근 시장에 알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안에 대한 신뢰를 거둔 것입니다. 지금의 주가 폭락 사태는 모두 강태준 회장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자신이 일으킨 주가 폭락의 원인을 자신이 조작한 증거를 이용해 강태준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야말로 악마적인 연극이었다. 박진태의 편에 선 이사들이 즉각 동조하고 나섰다. 이럴 수가, 회사를 사유물처럼 이용하다니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만했어. 강태준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참아내고 있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저런 식으로 능욕하는 박진태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지만 그는 지금 무너진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쏟졌다. 그가 어떤 변명을 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 박진태는 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하지만 회의실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말했다. 태준아, 이제 그만 포기하게. 자네도 지켜야 할 것이 있지 않나. 그는 지켜야 할 것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아이들을 의미하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태준의 눈이 순간 이글거렸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차가운 손이 자신의 팔을 가볍게 누르는 것을 느꼈다. 아직 그녀는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이사진에게 완벽한 포기의 신호로 익혔다. 박진태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사봉을 잡을 준비를 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막심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서 강태준 회장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이 사진을 둘러보았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제가 추천하는 해외 투자 컨소시엄의 긴급 자금 수혈 안건도 함께 상정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였다. 강태준을 내쫓 자신의 검은 돈을 합법적으로 회사에 끌어들여 세안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사진 여러분, 강태준 회장의 해임안에 대해 이해 없으십니까? 박진태가 물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럼 표결에. 잠시만요.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그때까지 죽은 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서연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박진태는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한고문 지금 발언권은 의장.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저는 강태준 회장의 법률 고문 자격으로 이 해임안의 부당함과 이 자리에 계신 박진태 부회장님의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 반론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한서연의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다. 박진태는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것을 넘어선 불쾌한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애써 비웃음을 지어 보였다. 반론이라고 한 고문.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여긴 당신이 활약하던 법정이 아니오. 그리고 당신은 현직 검사도 아니고. 맞습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순순히 인정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테이블 중앙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여긴 법정이 아니죠. 하지만 범죄가 일어난 현장은 맞습니다.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자신의 검사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비록 휴직계를 냈지만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검사였다. 나는 오늘 강태준 회장의 약혼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한서연으로서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진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헛소리야. 영장 집행, 네가 감히,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박진태가 띄워놓은 강태준 비자금 의혹 자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거대한 자금 흐름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주가 폭락의 진짜 원인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는 PJY 홀딩스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가 중심에 있었고, 세한그룹의 여러 해외 프로젝트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박진태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강태준 회장의 신뢰를 방패 삼아 세한그룹의 공금을 체계적으로 횡령해 왔습니다. 그가 신도시 개발과 해외 바이오 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빼돌린 돈이 바로 이 PJY 홀딩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박진태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당신 이니셜이더군요. 오만하게도 박진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건 조작이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보안팀 뭐 하는 거야. 그가 고함을 질렀지만 회의실에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서연이 제시한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서연이 다음 화면을 넘겼다. PJY 홀딩스에서 나온 자금이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쳐 최영우 의원의 정치, 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 그리고 또 다른 일부가 유령 투자사들의 계좌로 분산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박 부회장님, 당신이 어제 이사회에 추천한 그 해외 컨소시엄. 참으로 대단하더군요. 자기가 훔친 돈으로 자기가 일하는 회사를 사겠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 얻으신 겁니까? 박진태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의 편에 섰음을 깨달았다. 증거가 있나고. 컴퓨터 화면 따위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박진태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물론이죠.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당신의 원본 장부가 스위스 은행 금고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믿었겠죠. 그녀의 말에 박진태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 사무실에서 이걸 발견했거든요. 서연이 가방에서 작은 USB 형태의 하드웨어 키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원본 장부에 접근할 수 있는 백업 키. 당신은 내가 고작 여자라서 이런 복잡한 건 모를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덕분에 제 수사팀은 지난 48시간 동안 당신의 모든 범죄 내역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보안팀 박진태가 외쳤지만 들어온 것은 회사의 보안팀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무장한 채 회의실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박진태 서연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진태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거 나 날 놓으라고 강태준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최영우 의원님, 박진태가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그는 화상회의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최영우 의원을 향해 소리쳤지만 스크린 속 최 의원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고 곧이어 그의 화면도 꺼져버렸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박진태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때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는 박진태에게 다가갔다. 박진태, 넌 내 아버지를 배신했고 내 아내의 마지막 기억을 능욕했으며 내 아이들을 위협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옥에 가서 내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라. 수사관들이 박진태를 끌고 나갔다. 그와 함께 그에게 동조했던 몇몇 이사들 역시 공범 혐의로 연행되었다. 텅 빈 회의실에는 강태준과 한서연, 그리고 겁에 질린 나머지 이사들만 남았다. 한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덮었다. 독사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사자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가장 썩어 문드러진 암초를 완벽하게 제거했다. 서너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세한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칼날 위에 서 있었다. 박진태와 최영우 의원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심어놓은 부패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질겼다. 강태준은 돌아온 두 아들을 안전가옥이 아닌 따뜻한 집으로 돌려보낸 후 곧바로 차가운 수술실로 복귀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과거의 신뢰에 연연하지 않았다. 한서연이 확보한 원본 장부는 박진태의 범죄 증거일 뿐만 아니라 세안그룹의 치부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태준은 그것을 DCM 데이터, 컨설팅,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외부 전문기관에 넘겨 그룹 전체의 투명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도록 했다. 수많은 임원이 옷을 벗었고 수십 개의 부실 계열사가 정리되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직했다. 바닥을 쳤던 세안그룹의 주가는 강태준의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 중독자에서 이제는 냉철한 외과 의사로 변모해 있었다. 그는 회사를 망가뜨렸던 일에서 벗어나 회사를 살리는 일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이제는 그룹의 핵심이 된 황 실장과 그의 보안팀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의 사설 경호팀이 아닌 그룹의 모든 비리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내부 감사 특별팀으로 격상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눈과 귀를 믿는 대신 시스템을 믿기로 결심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한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복귀는 조용했지만 법조계 전체가 그녀의 행보를 주목했다. 강태준의 약혼녀라는 스캔들 메이커에서 그녀는 거대 재벌과 현직 국회의원을 동시에 법의 심판대에 세운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박진태와 최영우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이 10년과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여전히 서류로 가득했지만 그 무게는 이전과 달랐다. 그녀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도려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다. 특히 강태준과 그의 두 아들, 두 사람의 동맹 계약은 박진태가 체포되던 순간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강태준은 이사회 직후
한서연과의 약혼 역시 상호 합의하에 정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세상은 짧은 정략적 만남 정도로 치부했지만 진실을 아는 것은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검사로 혹은 약혼자로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연결고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었다. 절대적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이름 붙일 수 없는 관계. 그것은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 생사를 함께 헤쳐나온 전우애에 가까웠다. 어느 금요일 저녁, 한서연은 일주일간의 경무를 마치고 뻐근한 목을 돌리며 사무실을 나섰다. 검찰청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걷는 그녀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청사 앞 주차장의 낯익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차에서 작은 인형 두 개가 뛰어나왔. 검사 아줌마다 민준의 맑은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갈랐다. 민우와 민준. 두 아이가 100m 달리기 선수처럼 그녀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왔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아이들은 그녀의 다리를 와락 끌어안았. 아줌마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부비적거렸다.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민우는 쑥스러운 듯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오늘 아빠가 우리 데리러 오셨는데 저희가 아줌마도 같이 저녁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꼭이요. 서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가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문에 기대어선 강태준이 그가 평생 지어본 적 없을 것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SH타워 최상층의 고독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두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애들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말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태준이 변명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지난 몇 달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럼 오늘은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은데 햄버거